네, 주식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높은 주가도 있지만 너무 밑에 있는 주가도 분명히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증권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애널리스트고요. 신한금융투자 증권보험 업종 분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임희연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무리 들여다봐도 싸다. 네. 싸다. 자, 증권업종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증권업종의 디스카운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과거에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사실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증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IB 쪽에서의 이제 수익의 투명성이 굉장히 좀 이제 낮다.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자산들에 투자를 했는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기피하시는 현상이 있는데요. 네. 조금 약간 이제 여담이지만 금융업종이 사실 쉬운 업종은 아닙니다. 조금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수익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뭐 PL단에서 좀 더 분석을 한다던가 BS가 어떻게 잡히는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근데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한 2007년, 2008년 이후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네.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군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억눌려져 있는데 잠깐 이제 차트를 봐주시면은요. 네. 지금 그런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거의 한 뭐 60% 정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4배이고요. 그리고 증권업종은 지금 한 5.8배 정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PBR 기준으로 보시면은 코스피는 1.2배이고요. 그리고 증권업종은 0.6배인데요. 네.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커버하는 한 5개 정도 증권사가 있습니다. 대형사들 기준으로요. 일반적으로 증권업종은 주식시장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하고 굉장히 연동되는 밸류에이션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한 0.2배 정도는 PBR 갭을 가져갑니다. 조금 디스카운트 받아서 가져. 그런데 네.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이게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0.2배 프리미엄을 받아서 가는 구간이 있어요. 네.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2배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그 갭이 0.4배까지 늘어났고요. 잠깐 이제 그 전체 코스피 내에서 증권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은요. 지금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증권업종의 비중이 2007년, 2008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앞서 네.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순이익 비중으로 보시면은 지금 한 5.5%가 됩니다. 돈 버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가치를 쳐주고 있지를 않아요. 사실 말씀드렸던 그때 대비해서 증권업종의 이익 비중은 굉장히 세게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IB 부문에서 돈을 벌면서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다 얘기해 주셨네. 디스카운트 요인을. 결국에는 정리하자면은 이 신뢰도죠, 신뢰도. 투자자들의 신뢰, 이미지.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너무 이제 혼탁해져 있던 것이 반복이다 보니까 아, 또 저럴 거야. 그리고 주가는 결국에는 자본시장의 이 흐름과 동행을 하는 게 정상인데 결국 이렇게 괴리가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네. 그렇죠. 왜 그럴까? 아무래도 한 번 데이인데 또 데이지는 그렇죠. 않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참 네, 무서운 그리고 거예요. 또 최근에 이제 테마성 투자들도 많았잖아요. 네. 사실 뭐 작년에 그러니까 다른 거 쉬운 게 있으니까 네. 네, 굳이 뭐 여기 가서 알지도 못하는 분석하기도 어려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그렇다고 자료를 엄청 많이 제공해 주느냐 이것도 아니고 좋은 맞습니다. 것만 제공해 주면 그거 가지고 나름 짜맞춰 놓으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맞아요. 그죠? 왜 그럴까? 네. 저도 사실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은 제가 네.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개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제가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라
카카오라던가 그렇죠. 혹은 제가 이제 검색 많이 하는 네이버라던가 이런 업체들을 사고 싶지 사실 증권업종의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모든 주가가 다 올라 있잖아요. 네. 조금 소외된 업종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된 업종. 그래도 증권 업종 얘기해야 되니까. 네. 증권 업종이 그러면은 조금 달라지길 기대를 또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지금의 이제 시말로 증권 거래 대금, 계좌 수, 활동 계좌, 리테일 상태, 주식 시장의 어떤 그런 호황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은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익도 굉장히 짭짤할 거다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부분인 IB, 자산을 운용하는 분야에서 지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뭐 위탁을 판매하던 아니면 고유를 운영하던 부실이 우리가 모르는 게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없을까요? 잠재 요인? 이게 사실 이번 4분기에는 대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증권사들이 해외에 투자했었던 오피스라던가 호텔이라던가 이러한 이제 대체 자산들에 대해서 좀 그 손상 차손을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 매년 4분기에 가지고 있는 대체 자산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체 자산들은 뭐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가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몰아서 하는데 이거를 이번 4분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캐시플로우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이제 건물들에 대해서는 손상 차손을 이번에 거의 다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B 쪽에서는 더 이상 그 잠재 부실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제 사실 뭐 불신 이런 게 있지만 최근에 그 주식시장을 보면 이러한 불신도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되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뭐 거래대금도 일평균으로 올해 들어서 누적 기준으로 4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이걸 이제 뭐 회전율로 놓고 보신다면은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300%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10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까지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닷컴 버블이라고 했던 그 순간인가요? 네. 굉장히 지금 주식 거래가 활발해졌고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불신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 거기에 이제 그 신용 잔고도 같이 보신다면은 신용 잔고도 지금 뭐 한 20조 원 정도로 사상 최대치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66조 원입니다. 물론 이게 유동성의 힘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또 이제 뭐 유동성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뭐 지금 사모펀드 같은데 투자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규제 산업이고 어느 정도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 대비해서는 신뢰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올해 증권업종 수익성은 얼마나 개선이 될 걸로 예측하시는지 올해라 하면은 2021년도가 되겠죠. 그 예측치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는 올해 그 증권 업종 순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12.3%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일평균으로 17조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네, 말이 17조 원이지 굉장히 큰 수치죠. 네, 이게 한 50%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50% 정도 늘어났고 작년에는 사실 오히려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작년 1분기에 워낙 시장 변동성이 컸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증권사들의 마진콜 사태가 좀 한번 크게 있었죠. 네, 증거금 부족 사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회성으로 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인식이 되었었고 손실도 많이 잡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는 대체 자산들에 대한 손상 차손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2020년에는 시장은 좋았지만 경상적으로 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2020년도에선 지난해는? 네, 작년에는요. 그렇지만 올해에는 그런 요인들이 모두 해소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시장도 좋고 거래대금도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른바 빅베스, 털 건 털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털어야 될 거는 현재 포착되진 않는다. 큰 이변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다면 수익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증권업종 내 탑픽 기업을 알아야죠. 네. 키움증권? 네. 뭐 워낙 HTS, MTS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주문이 몰리면은 서버 트래픽이라 그래서 뭐
시세도 딜레이 되고 주문도 맞습니다. 딜레이 되고 그죠? 로그인도 안 되죠. 로그인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사실 하더라고요. 올해 증권사들 중에 아마 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HTS나 MTS가 한 번도 서버 폭발을 안 한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 한 번씩은 좀 이슈가 있었고요. 네, 네. 올 설 연휴에도 또 서버 증설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키움증권은 그러면 다우 기술이 서버를 되나요? 아마 그럴 그렇겠죠. 겁니다. 네. 파리안으로 겠죠. 계열사라. 네. 그래서 키움증권. 네, 키움증권이 지금 개인 MS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뭐 한 10명 중에 3명은 키움 영웅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 네. 타사 그 HTS까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립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신한은 뭐가 네. 있나요? HTS? 저희는 신한 I가 있습니다. 신한 신한 I? I 알파. 신한 알파? 네. 네. 신한 I 알파가 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한국금융지주는 네. 한국금융지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한국금융지주를 이제 그 키움증권하고 같이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네, 지금 지분율 한 30% 정도 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의 그 상장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뭐 최소 9조 원, 10조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30% 지분을 친다면 최소 3조 원의 밸류 애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으로 시가총액이 한 3조 원에서 3.5조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뭐 제가 어제 봤었던 그 숫자로는 한 4.8조 원 정도의 그 가치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도 좀 더 이제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이걸 키움증권하고 굳이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네. 키움증권이 과거에 그 CB를 발행했었던 게 있습니다. 규모는 한 1,40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아직 이게 그 주식으로 전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주가가 상승할 때 타사들 대비해서 조금 억눌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이 그렇기 12 바이로메드 때 아닌가? 2017년 17년. 네, 2017년 하반기에 아마 했었을 거고요. 바이로메드 헬릭 스미스로 네. 기억이 되는데 그건 네. 찾아봅시다 저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식 전환이 되면서 네. 주가가 조금씩 희석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지켜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관심주로 제가 미래에셋대우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인가? 네. VC 또 이슈가 큰데. 네, 네. VC도 좋죠.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과거에 그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예를 들면은 그 미국에 있는 호텔 소송이라던가. 근데 이건 이제 100% 완전히 이제 지금 승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호텔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골프장 호텔 뭐 많이들 사셨잖아요. 네, 많이. 거의 미래에셋대우 그 회장님을 만나고 싶으면 뭐 베트남이나 그쪽 맞아요. 이제 동남아를 가면 뵐 수 있다. 워낙 그런 좋아하시니까 박현 네, 회장이.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쪽에 좀 익스포저가 많았고 아무래도 향후 그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다고 봤었는데 이것도 모두 4분기에 다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건 없죠. 상기시켰구나.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사주 매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말쯤부터 해서 한 1,0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한 상태이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존심 상하시겠죠 지금. 네, 키움증권에 비하면 한국금융지주에 비하면 미래에셋 잘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보험주까지는 못 가겠네 시간 때문에. 네. 자, 증권업종만 오늘 들어봤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금리 이슈하고 보험업종도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였고요. 임희연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